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이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의 친구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 있는 것이 더 값지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100% 이해하고 100번, 1000번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제게 그런 값진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제 인생 중 반 이상을 함께한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배를 타시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었고, 저는 둘째이자 막내였습니다. 부모님의 고향도 제주도였고, 친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바다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혼수 같은 걸 주고받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돈 모아서 배 한 척을 사주셨습니다. 이렇듯 이대가 바다에서 일을 했고 애정도 컸고 바다 말고는 모르셨던 분들이니 형과 저도 자연스럽게 배 타는 법, 낚시하는 법을 배우며 맨날 바다만 보면서 자랐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 제가 배멀미를 합니다.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에도 계속 배를 타셨던 분입니다.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서 그물을 올리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멀미가 있다니 가족들 모두 황당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일 어처구니 없어 하셨습니다. 못마땅해 하시기도 하셨고요. 다 같은 피인데 어떻게 너만 배멀미가 있냐? 네가 너무 물러서 그런 거야. 계속 배 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바다에 사는 놈이 배멀미는 무슨. 아버지는 제게 배멀미를 극복해야 한다며 계속 배를 태우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배를 타면서 매일 토를 했고 결국 병이 나서 꼬박 일주일을 알아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배 타야 하는 놈이 배멀미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게 싫어서 저는 결국 수산시장을 하시는 아버지 친구분께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생선 냄새도 곤욕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떠주시는 회나 구이, 찜 같은 거야 잘도 먹는다지만 생선 수십 마리를 앞에 갖다 놓고 손질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쏟아지는 비린내와는 차원이 다른 냄새였습니다. 또한 생선의 대가리를 따고 내장을 골라내는 것은 꿈에도 나올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손을 벌벌 떨다가 칼에 손을 베인 적이 수두룩했습니다. 결국 저를 가르치던 아버지 친구분도 고개를 저으며 두 손 두 발을 드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죠.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냐? 바다에 사는 놈이 바다를 가지고 밥벌이를 해야 할 거 아냐? 아버지께 여러 차례 이렇게 혼이 나다 보니 왜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바다에서 정말 살기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밥벌이를 하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형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배를 탔습니다. 그 덕에 제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형이 고등학교를 갔다면 저는 중학교만 졸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아버지와 형을 위해 부둣가에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국수를 끓일 때도 있었고 비빔밥을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국수를 끓이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자라다만 물고기 두어 마리를 툭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고추장을 풀었고 아버지랑 형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바닷가에 살면서 바다에는 나가지 못하고 부둣가에서만 전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지도 바다도 아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육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해에 사시는 큰 외삼촌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내 가족이 배를 타고 김해로 갔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2살 때까지는 큰 외삼촌이 제주도에 계시다가 늦지막히 결혼을 하시고 김해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살 때까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봤다는데 제가 기억이 날 리 없었죠. 김해에 가는 내내 배 안에서 자다 토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배를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살이 2kg는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김해에서 또 차를 타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진이 빠진 채 축 처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번 본 적 있는 사촌 형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밝았을 때 사촌 형들이 잠깐 밖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어른들 많이 오시는데 우리까지 있으면 정신없어. 나가서 아침밥이나 먹고 오자. 그때 형들을 따라서 처음으로 육지의 시내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다가 그렇게 넓고 사람이 많은 거리는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에도 나름 시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지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 시내에 몇 배는 되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식당들도 다 메뉴가 달랐습니다. 돈가스, 국수, 숯불고기, 스파게티, 냉면, 빵집, 닭집 등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촌형 중 한 명이 목이 칼칼하다며 약국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국이 진짜 넓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에 있는 작은 약국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약사 선생님도 3명은 있었고요. 나와서 어른들 드릴 주스 좀 사자며 마트도 들렸는데 마트에는 처음 보는 식재료, 처음 보는 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아침 메뉴로는 숯불고기를 먹었는데 그냥 백반 형식으로 나오는 고기였는데 그것조차도 맛있었습니다. 밥 다 먹고 소화시킬 겸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오락실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오락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저는 오락실이라는 걸 난생 처음 보는지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큰 외삼촌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김해 시내를 거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국수를 끓이면서도 학교에 있을 때도 밤에 자기 전에도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때 그 거리가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랑 형이 배를 타고 오시는 길에 부둣가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의 배와 함께 바다의 비린내가 얼굴을 감싸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육지로 가야겠다고요. 그날부터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육지에서 좀 생활해봤다는 어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로 어떻게 가는지, 가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다들 저희 아버지 성격을 아시기에 고개를 저으며 그냥 여기 부둣가에서 라면이나 끓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생각하던 차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좀 친했던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수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다 싶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러 서울에 갈 거라고 했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휘두르셨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낚싯대를 잡을 거라는 무서운 말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에 머무르라는 아버지 뜻을 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달쯤 남기고 있었어요.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웠는데 마루에서 혼자 술을 한잔하던 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봉투를 하나 툭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공부나 해라. 너 머리 좋잖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버지 따라 배 탄다만 넌 잘하는 공부해서 육지 가. 아, 이왕 갈 거 서울 가라 서울. 나중에 형 서울 구경도 좀 시켜주고. 이 돈 아버지는 모르는 돈이니까 말씀드리지 말고 가라. 형이 알아서 할게. 형이 저 육지 가라면서 돈을 줬습니다. 저는 형한테 고맙다고 꼭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했거든요.
하지만 수능도 안 본 채가 당장 대학에 갈 순 없으니 재수해서 대학 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하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와 형한테만 인사를 드리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동안 배를 타고 또 한참 동안 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은 김해보다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감과 두려움도 조금 있었죠. 저는 목욕탕과 부동산을 오가며 일주일을 보낸 끝에 달빵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준 돈으로 재수학원을 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수학원에 가니까 제가 공부를 가장 못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배우지도 않았던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나름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랑 빵 하나 먹고 학원 가고 중간에 백반집 가서 밥 먹고 끝나면 다시 빵 한 덩이 사서 방에 가서 공부하다가 잤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학원비도 내고 방값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말에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다른 애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학원 다니고 먹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너 막노동 하지? 같은 재수학원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애가 제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얘가 지금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시비를 거는 건가? 뭐 어쩌자는 건가 싶어서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나도 같이 하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농담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눈이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 주 주말부터 바로 그 친구를 데리고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아저씨들은 젊은 사람 또 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와 똑같이 힘든 일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랑 있으니까 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하루 하고 다음날 몸살이 나서 저 혼자 일했지만요. 다시 안 하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래? 너네 집도 못 살아? 그렇지 뭐. 엄마도 편찮으시고. 그렇게 저희는 평일엔 학원, 주말엔 공사판에서 함께 했습니다. 친구는 저랑 희망하는 진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던 안 되던 같은 대학교를 지원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코피 흘리며 공부하다가 3시간 자고 7시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20살이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 친구와 저는 같이 지망한 대학교에 같은 학과에 나란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땅끝 섬에 살던 제가 육지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올라와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간다니 제가 대학교 합격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둘이 부둥켜 안고 고생했다면서 울었습니다. 사내 놈들이 좀 낯간지러웠지만 그땐 그만큼 정말 많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입학을 앞두고 친구와 제게 상상하지도 못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고등학생 때부터 암투병을 하셨던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삐삐를 받은 친구가 한 걸음에 어머니가 계시던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평소에 부부금슬이 좋으셨기에 친구의 아버지는 더욱더 아픔을 느끼셨고 장례식장에서 울다 술 마시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친구는 상주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저도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면서 조문객들을 응대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찬나르고 화환 드리고 친구랑 친구네 아버지 필요한 것들 챙기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런 거라도 도우는 게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조의금을 3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3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보통 조의금이 5천 원 아니면 1만 원이었으니까요. 장래의 마지막인 운구까지 돕고서 저는 제 집인 달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친구의 얼굴은 살이 쏙 빠지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불고기에 소주를 곁들였습니다. 친구는 쓰디 쓴 소주를 한 잔 털고는 말했습니다. 나 유학 가려고.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원하는 대학교를 합격해놓고 갑자기 유학이라니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서점에 가서도 영어로 된 책을 골라보고 유명한 외국 영화들을 보는 걸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영어를 쓰면서 생활하고 공부를 하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된 친구의 아버지께서 빚이라도 내서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셨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셔서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를 대견하게 여기셨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과 항암을 반복하면서 친구의 꿈은 자연스레 접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안 된다면 한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자 하고 재수를 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원래 살던 집에서 좀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이런 넓은 곳은 필요 없다고, 또 그 흔적들이 괴롭다고 하시면서요. 일사천리로 이사를 마치고 이전 집에 있던 보증금을 받으신 친구의 아버지는 그 보증금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유학을 가라면서요. 친구와 헤어진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저는 진심으로 친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라면 분명 외국에서도 잘해낼 것이고 많은 것을 배울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친구는 유학 가기 전까지 지금처럼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재수를 하며 그랬던 것처럼 저의 달방에도 종종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잘 연락하지 않던 형에게 온 삐삐가 울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 몇 시간의 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인사도 없이 올라온 뒤로 한 번도 내려간 적 없던 제 고향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도착지는 바다 냄새가 가득한 집이 아닌 알코올 냄새가 나는 병원이었습니다.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가족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부둣가에서 밥을 비비고 라면을 끓이시던 어머니는 안 그래도 까만 피부가 더 새까맣게 그을려 계셨습니다. 거뭇거뭇한 기미도 가득했고요. 그리고 형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다가 발이 걸려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것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형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듬직하고 무서우시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초라하게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누우신 채로 고개만 겨우 돌려서 왔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척추가 골절되셨습니다. 며칠 전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아마 그때 다친 게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만 계시다가 조금만 몸을 움직이려 하셔도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잠을 주무시면서도 편하게 주무시질 못하니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고 편히 못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알던 1년 전의 모습과 달리 아주 작고 초라하게요. 긴 수술 시간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형과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건지 상황이 상황이라 그런 건지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과 병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오늘 뗀 것은 저였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겠지? 큰일이다. 우리 집 2달 전에 이사했거든. 좋은 집은 아니고 비슷해. 좀 더 깨끗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이사하는데도 돈이 꽤 들더라고. 형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다음 날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야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익숙한 달방에 들어가서 옷가지 속에 숨겨놓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 속에는 제 1년치 등록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일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편하게 1학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아버지의 수술비를 메꿀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내가 낼게. 대학교야 안 다니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게 매몰차고 제 꿈을 응원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울적한 마음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인지 제가 대학을 못 가서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가 아닐까 생각하며 좁은 달방에서 소주를 한 병 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달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어제도 그제도 안 보이던데. 저는 자초지종을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다면서 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어차피 같이 다니지도 못할 대학인 거 아쉽지도 않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친구는 기꺼이 저를 위해 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유학 관련된 책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분명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친구가 또다시 제 달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뭐라도 먹자며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먹기 좋게 익은 라면을 한술 뜨고서 친구는 2개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버지가 나 유학 가라고 주신 돈. 친구는 비장하게 2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 돈을 왜 둘로 나눴는지, 이걸 어쩌라는 건지 멀뚱히 친구만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2개의 봉투 중 조금 더 홀쭉한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대학교 다니려고. 유학 가면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한 공부도 아깝고 너도 못 만나니까.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두툼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아버지 수술비. 이걸로 아버지 수술비 드리고 우리 같이 대학교 다니자. 너도 나도 엄청 노력했잖아. 친구는 자신의 유학을 포기하고 저와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후루룩 라면을 2젓가락 더 먹고는 홀쭉한 봉투를 들고 두툼한 봉투는 남기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달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고 친구네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완고했습니다.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뜻대로 했습니다. 친구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으며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을 것을 약속하며 친구가 준 돈을 아버지 수술비로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이좋게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생각보다 더 치열한 곳이었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희는 입대도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전역도 동시에 복학도 동시에 했습니다. 성적도 엇비슷하게 잘 나왔고요. 이 친구랑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사소한 다툼조차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절친한 사이로 꼭 붙어 다녔기에 이 친구와의 인연이 어디까지 계속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취직하면서 인연이 끊기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친구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도 저희 학과에서 많이 가는 기업이긴 했는데 저희랑 같은 해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그 해에 딱 2명만 그 기업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친구랑 저였습니다. 비록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각자가 원하던 부서로 나란히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 참 깊고 똑똑한 제 친구가 언제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우연히 거래처로 만난 대학 후배와 인연을 맺었고, 저는 같은 부서의 입사 동기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따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는 1년의 텀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서로의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었습니다. 저희는 부부끼리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넷다 비슷한 일을 해서 그런지 이야깃거리도 많았고, 성향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저희의 사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랑 친구는 몇 개월의 차이로 아빠가 되었거든요. 친구는 아들, 저는 딸을 낳아서 나중에 사돈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친구의 아내도 저희들을 빼고 여자들끼리 아니면 아이들까지 같이 종종 만나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14년쯤이 되었을 때였나? 그때부터 친구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나이가 먹은 만큼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기도 했고, 업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 친구의 상사로 왔거든요. 다른 회사에 있던 사람이라 업무 스타일도 달랐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밑사람인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고, 밑에 직원들의 푸념도 받아줘야 했고, 그때 친구 부서에 업무도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원래 술을 잘 안 했거든요. 20대 때는 저랑 같이 좀 먹었는데 그래도 둘 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주량껏 먹고 집으로 귀가했었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먹는 빈도수가 더욱 줄더라고요. 애들 보느라 술 먹을 여유도 없이 뻗어서 잠자버리고, 애들이랑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회식도 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술과 점점 멀어졌었죠.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때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술을 시작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친구의 술자리가 늘어나는 데에는 그 어린 상사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별날도 아닌데 걸핏하면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핀잔을 주면서 말이죠. 요즘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사가 그러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상사랑 회식도 하고, 회식 없는 날에도 부서 후배들과 한잔하고, 저랑도 한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도 혼자 소주 한 병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너 요즘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다른 걸 해, 다른 걸. 와이프랑 애들 걱정 끼치지 말고 그만 먹으라고. 걱정이 되어서 친구한테 한마디씩 해도 친구는 요즘엔 술 아니면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을 먹던 친구는 결국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했고, 그 검진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보게 된 뒤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암이라는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친구의 아내도, 친구의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짜 막막하고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미련하게 살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중학생인 친구의 아들도 흰색 교복 와이셔츠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 친구는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곧장 수술 일정을 잡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친구가 수술하는 날 연차를 내고 친구의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너무 약했나 봅니다. 친구의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의 아내는 간암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찾고 또 찾다가 다른 병원으로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번에도 결과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학회를 마치고 온 교수님이 계셨고 친구는 마침내 세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서 친구의 상태를 확인한 교수님은 수술을 하지 않고 열었던 친구의 복부를 다시 닫으셨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간 이식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상으로 친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친구의 와이프는 고민할 게 있겠냐면서 바로 이식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친구와 같은 A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의 간은 너무 작았습니다.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의 중학생 된 아들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검사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O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식 성공률이 높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친구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떴습니다. 붓기도 심했고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이식 검사를 받았을 겁니다. 친구랑 저랑 혈액형이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책임져야 할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간이식을 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같은 부서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주 보지도 않는 친구였지만 회사에 든든한 친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70일 같은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식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 처자식도 걱정이 되지만 일단 죽어가는 친구부터 살리고 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체구도 친구랑 비슷하고 평소에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술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종종 하던 저는 공여자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을 떼어준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가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인 걸 왜 너까지 그래? 기다리면 공여자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 왜 네가 나서냐고. 언제? 대체 언제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모르잖아. 우리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모르잖아. 네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계속 고집 부릴래? 야, 네가 우리 아버지 수술비 내줬잖아. 그 덕에 우리 아버지 아직 잘 살아 계시고 그거 갚을 때라고 본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튼튼한 간 받아서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자. 친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주일 뒤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친구네 가족도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친구와 저의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간이식 진짜 아프더라고요. 수술 후에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뭐랄까, 몸속이 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살면서 느낀 고통 중에 최고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살면서 느낀 기쁨 중 가장 값진 기쁨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회복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농담으로 어떻게 이젠 하다하다가 병실에서까지 같이 있냐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간부 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저희에게 간부들은 더 어리둥절한 말을 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모두 들었습니다. 회사의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알아보니 두 분 나란히 입사하셔서 15년 동안
저희 회사 위에서 큰 힘 써주셨더라고요. 회사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두 분의 기여도가 컸다고 회사에서도 인정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있어서 두 분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두 분의 수술비와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런 건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수술비를 대주다니. 그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사는 저희의 수술비와 지금껏 친구가 수술을 했던 비용, 치료, 입원 비용을 모두 포함한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진짜 얼떨떨했습니다. 9천만 원이라니.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친구의 아내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빚까지 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남편은 아프고 간호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회사에서 도움을 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친구의 아내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감사한 은혜를 갚는 것은 저와 친구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회복이 되는 대로 빠르게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20대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더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을 준 저희 회사에게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후유증 때문인지 친구도 저도 전보다 피로를 빨리 느꼈고 원인 모를 복통도 가끔 있었지만 간이식을 하고 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고 최대한 티내지 않으면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한 대가였을까요? 친구네 부서도 저희 부서도 복직과 동시에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부서 직원들 다 같이 상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회사 대표님께서 내려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친구랑 저랑 불러내셔서 셋이 식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열정을 활활 불태우며 일을 하고 친구와 제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저희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단 한 번도 퇴사한 적 없이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만 일해도 진짜 엄청난 거라면서요. 업무도 성향과 잘 맞아야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잘 맞아야 하고 연봉도 마음에 들어야 하고 집과 직장과의 거리도 중요하고 기타 등등 하루에 집보다도 더 많이 생활해야 하는 곳이니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머무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제 친구는 그 어렵다는 일을 해냈습니다. 자그마치 26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생애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된 거죠. 많은 요소들이 저희와 잘 맞았겠지만 아마도 서로가 있었기에 더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굴은 보던 보지 않던 가장 소중한 친구가 회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으니까요. 저희는 퇴사 후 돈을 모아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출장 때문에 해외에 몇 번 나가기는 했지만 친구도 저도 미국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미국과는 인연이 안 생기더라고요. 갔다고 해도 출장 때문에 간 거라 여유를 즐긴다거나 관광지를 구경할 시간은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친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저 때문에 포기를 했던 미국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름간의 여행이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냥 거리를 거니는 것도 평범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모든 게 황홀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건 제 친구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던 거겠죠. 저희는 미국 여행을 시작으로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해외에만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강원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오고 저 아랫지방인 부산과 여수도 다녀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제 고향인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형만 있지만
형과 형수님, 조카 셋을 보러 갔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다리로 배를 타는 형은 언제 봐도 멋있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조카들은 형을 닮아 말할 것도 없이 개구졌고요. 제주도에서 형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형수님이 회를 떠주셨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바다의 비린 냄새도 그저 달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가깝지만 예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우도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제주도는 내년에도 다시 한번 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해외를 가볼까 계획 중인데 어디를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든지 제 친구와 함께라면 분명 즐거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이 친구 녀석에게 뭐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을 준 친구입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에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 아마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서 배멀미를 하면서 배를 타고 있지 않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너 아니면 진즉에 죽었어.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들리는 이 말이 그저 농담이 아니란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도 저만큼이나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더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사는 동안 이 친구와의 인연은 여전할 겁니다.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며 웃으며 지내는 날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은 건강이기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차, 제가 빠뜨린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무렵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동갑이고 성별이 다르니 둘이 결혼시켜서 사돈될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넷 다 정말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요즘 둘이 연애를 한다고 하네요. 벌써 1년이나 되었다는데 얼마 전에 친구네 아들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면 괜히 신경 쓰고 결혼 부추길까봐 말 안 했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게 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저희 마음대로 되나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둘이 잘 만나기를 두고 봐야죠. 요즘 젊은 애들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고 그러니까 헤어져도 그만입니다. 진짜로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그래도 둘이 잘 만나서 친구랑 사돈까지 된다면 진짜 재밌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제 친구 같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우정 아주 단단하게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